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정부가 세운 오미크론 대응 단계 전환 기준인 7,000명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대비한 의료체계 대응 계획을 발표합니다.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국 등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는 불발된 가운데 대북 규탄 성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의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철거 건물 붕괴에 이은 이번 사고로 모두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부겸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 추경안으로 정부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서울을 글로벌 경제, 문화 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충청권을 방문해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오늘 아침까지 평년 이맘때 기온을 밑돌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전국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경기와 충청 지역 등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6천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7천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만 2년이 되는 어제에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980명, 그제 같은 시간 집계보다 731명 늘었고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000명 가까이, 2주 전과 비교하면 2,600여 명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799명으로 63.5%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에서도 2,18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7,000명을 넘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달 22일 이후 30일 만에 7,000명대로 올라서게 됩니다. 특히 7,000명은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기준점. 지금까지 신규 확진이 7,000명을 넘긴 날도 단 8일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5차 유행이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감소하던 확진자가 반등하는 시점을 5차 유행의 시작점으로 봤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2월 말에는 하루 10,000명에서 15,000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3차 접종이 오미크론에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며 확산의 고비인 설 연휴 전에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미크론에 대비한 의료체계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7,000명이 되면 방역과 의료체계를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바뀌면 PCR 검사는 65살 이상 고위험군에 집중되고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됩니다. 또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격리 기간은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어듭니다. 특히 동네 병의원들도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치료에 투입되는데 구체적인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 계획은 오늘 발표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을 3차례 맞으면 오미크론 변이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가 많게는 30배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이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백신 3차 접종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얼마나 무력화할 수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 델타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오미크론에도 유의미한 예방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로 1, 2차 접종을 마친 뒤 파이자로 추가 접종을 진행한 그룹에서는 3차 접종 전보다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 항체가가 2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파이저로만 3차 접종까지 진행한 그룹은 접종 전보다 오미크론 중화항체가가 17배,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 뒤 파이저로 2, 3차 접종을 마친 그룹에서는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룹별 대상이 10명에서 15명으로 규모가 작고 60살 이상 고령층은 제외됐다는 한계가 있지만 3차 접종 효과가 오미크론에도 분명히 확인됐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절대적인 중환응을 나타내는 수준은 델타 균주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조속한 3차 접종이 무엇보다도 강력한 방어 무기가 실험처럼 3차 접종 뒤 2, 3주가 지났을 때는 감염 예방 효과가 높지만 10주가 지나면 백신 효과가 40% 안팎까지 급감한다는 해외 연구 자료와 관련해서는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오래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따라서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위중증 예방이나 사망 예방 효과는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0% 이상. 실제 이달 1주차 확진자의 중증 진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 3차 접종군은 미접종 확진군보다 중증 사망 위험이 90%나 낮았습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되더라도 3차 접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국내 3차 접종률은 60살 이상 고령층이 84.1%에 달하지만 18살에서 59살은 41.4%에 그쳐 청장년층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중요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환자는 또 대유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9일 기준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75만 3,900여 명으로 전날보다 소폭 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 수는 2주 전보다 42% 늘어난 15만 8,600여 명으로 또다시 대유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6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사흘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NHK 집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까지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는 4만 6,200명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202만 6,500여 명으로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맞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연말정산에서 본인의 기본 공제액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캐주얼 점퍼와 비니 차림으로 댄서들과 춤을 춥니다.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에 집중한 하루. 한국을 미국과 함께 문화 콘텐츠 세계 2강 반열에 올리겠다는 문화예술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을 2배 이상 늘리고 K 콘텐츠 밸리를 조성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와의 온라인 대담에서도 문화 콘텐츠의 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블랙핑크와 롤링스톤스가 만나는 빅파티를 꼭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 3가지를 한꺼번에 꺼내 맞불을 놨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폭을 확대해 봉급 생활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물가 상승과 최저 인건비 상승에 맞게 인적공제, 본인기본공제액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하루 3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건 유치원에 가건 시설 유형별로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나지 않도록 모든 유아가 동일한 누리과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을 자랑해온 만큼 반려동물 진료에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치료비 일부를 소득공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지지율 초접전에 들어선 두 후보. 설 연휴 전까지 상승 기류에 먼저 올라타기 위해 연일 유권자 맞춤형 핀셋 공약으로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별 유권자 한 명 한 명에게는 세심한 약속으로 와닿을 수 있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실현할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 홍준표 의원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선대본부에선 이걸 겨냥해 구태라는 말까지 나왔고 홍 의원이 다시 받아치면서 원팀 행보가 물 건너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취재진을 따돌리고 비공개로 이뤄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만찬회동. 회동을 마친 뒤 홍 의원은 처가 비리 엄단 대국민 선언 등을 요청했다면서 조건이 수용되면 선거에 상임 고문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다른 요구사항이 알려졌습니다. 3월 9일 재보선에서 홍 의원을 지지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각각 서울 종로와 대구 중남구에 전략 공천하라는 제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튿날 아침 회의에서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지도자급 인사가 구태를 보인다면 당원 자격도 인정받지 못한다며 홍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말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서 좀 어떻게 그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홍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공천권 흥정이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홍 의원과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에 집중을 해야지 어디 출마를 한다 이런 걸 논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 윤 후보는 공천에 대해 원칙론을 내세우며 거리를 뒀습니다. 공정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그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한 거였다면서 구태라는 지적에 발끈했습니다. 갈등을 정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대선과 동시에 치러질 재보선과 이어지는 6월 지방선거까지 공천을 둘러싼 알력 싸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는 홍 의원 합류 여부는 주말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홍 의원이 선대본 고문이 없던 일로 되어간다는 글까지 올린 상황이라 원팀을 이뤄 지지율을 추가로 끌어올리려는 윤 후보의 전략이 순탄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양당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두 후보의 양자 토론은 막겠다는 총력전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도 가처분 신청을 내고 존재감 띄우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부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장에 눈길을 끄는 걸개가 등장했습니다. 안철수 신재가 치국평천하, 큰일을 도모하려면 자신과 가정부터 다스려야 한다는 한자성어와 안철수 후보의 이름을 합친 문구입니다. 본인과 가족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판한 겁니다. 참 우리나라 앞날이 암담합니다. 그래서 그냥 녹취록 서로 틀게 하고 그냥 대선에서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간평가 도입을 촉구하면서 이 정도 자신감이 없으면 나오지도 말라고 몰아붙였는데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가겠습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양자 TV 토론 출신에 맞서 공세 수위를 바짝 높이는 모습입니다. YTN에 출연한 안 후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혐오 토론이라며 날을 세웠고 혐오감 1위 후보, 혐오감 2위 후보가 지금 토론을 하는 셈이니까 사실 이건 혐오감 토론이죠.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에선 규탄대회까지 열고
양자 토론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이어갔습니다. 정의당도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발을 맞췄습니다.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하고 독점하겠다는 행태는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는 것을 이번 대선에서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심상정 후보는 하루 2차례 나홀로 토론을 이어가며 민심을 붙잡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시민의 삶은 더 어려워졌는데 당신이 뭘 해결해 줄 수 있어? 이제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V토론이 선거 전 막판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분수령으로 꼽히는 만큼 두 후보 모두 다자토론 성사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추가 방역 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초과 세수 10조 원 등을 동원해서 14조 원 상당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 추경안으로 1월 추경안 편성은 사상 처음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추가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막았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추가 대상자 지정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 반대가 없다면 자동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ICBM 등 고강도 무력 시비를 경고하고 나서 한반도 정세가 지난 2017년 북미 간 극한 대립으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선 레드라인을 넘을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일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미 강경 대응 방침이 바이든 미 대통령의 취임 1주년과 유엔 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나온 점이 주목됩니다. 대북 제재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제재 완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서둘러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정치국 회의에서 그동안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초 천명한 군사 정찰 위성과 핵 잠수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전략무기 개발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4년여 만에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냐입니다. 레드라인을 넘는 것은 마지막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레드라인을 넘기보다는 미국이 향후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더 지켜보면서 그 레드라인이 넘는 그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점에서 미국의 향후 대응 수위와 함께 2월 16일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전후가 주목됩니다. 또 베이징 올림픽 이후 한국 대선과 한미 연합훈련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 대륙을 사정권에 둔 ICBM 발사 등을 감행할 경우 북미 대립 격화는 물론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국 문제가 더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렸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북한 문제가 중국을 때리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바이든을 이용할 수 있겠죠, 아마도. 하지만 북한의 전격적인 결정에는 장기 제재와 국경 봉쇄 등으로 가중된 경제난 등 다급한 내부 상황이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내세우면서도 북미 간 물밑 접촉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국면 전환에 나서기 직전 해에도 핵실험과 ICBM 발사를 감행하며 한미 압박 카드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의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오늘 이뤄집니다. 실종자 5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층부 수색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범한 기자입니다.
고정핀 2개가 빠진 채 위태롭게 서 있는 높이 145m의 타워 크레인. 가장 큰 위험 인자인 타워 크레인 해체 준비가 끝났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붕괴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이 타워크레인 철거입니다. 네, 타워크레인 철거 작업은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크레인 해체는 무게추와 팔, 조종실 순서로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해체 작업의 위험 반경이 79m나 돼 해체되는 동안 현장을 모두 비워야 하므로 실종자 수색도 전면 중단됩니다. 위험 반경 내에 작업자들을 모두 대피 조치시키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주민 등의 접근을 일제 통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코어벽, 즉 본체와 떨어져서 홀로 서 있는 외벽에 대한 안정화 작업도 시급합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옹벽 부분이 무너지거나 슬라브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한 철제로 된 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구조 대원을 위한 안전망과 낙하물 방지망 등도 추가로 설치됩니다. 실종된 5명은 일단 제 뒤로 보이는 건물 상층부에 본체와 외벽 사이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 작업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징계 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시설물 구조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은 최장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개발 사업자 선정 당시 화천대유 측에 5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계좌만 빌려준 거라는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검찰도 아직 뚜렷한 혐의점을 잡아내지 못한 가운데 관련 녹취록이 후가로 공개되면서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정영학 녹취록 추가 내용이 언론 보도로 공개됐습니다. 재작년 4월 김만배 씨가 정 회계사에게 화천대유 법인을 만들 때 들어온 돈도 박영수 전 특검을 통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록을 실마리로 자금 추적에 나선 검찰도 2015년 4월 초 박 전 특검 계좌에서 김 씨 측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입니다. 박 전 특검은 계좌만 빌려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인척으로 알려진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가 김 씨에게 화천대유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돈인데 이들이 자금 거래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부탁해 법인 공식 계좌로 전달만 했다는 겁니다. 김 씨 측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내야 할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이 모자라 빌렸다가 갚은 돈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검찰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보도된 녹취록의 진위도 의문이고 재판에서 검증도 되지 않은 증거를 공개하는 건 방어권 침해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역시 50억 클럽 의혹이나 박 전 특검 딸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인척 이 씨에게 흘러간 화천대유 자금 100억 원과의 연관성은 아직 뚜렷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확보한 녹취록 내용이 넉 달이 지난 시점에 공개되면서 의구심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7월에도 정 회계사에게 박 전 특검 딸에게 50억 정도 줄 생각을 하는데 인척 이 씨가 그 돈을 달라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박 전 특검은 아는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은 모두 들여다보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대장동 5인방을 재판에 넘긴 것 외에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검찰로선 부담만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SH의 영구 임대주택에 사는 한 주민이 보일러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보름 넘게 냉골에서 지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리 작업은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한 뒤에야 시작됐는데 이미 20여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임대주택 하자 보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제보는 Y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개포동 SH 영구임대주택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1급 장애인 오태수 씨. 두 다리가 불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지난 연말 집에서 갑자기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 배관에 문제가 생긴 건데 오시집은 물론 아랫집까지 물바다가 됐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온수 밸브를 잠근 오씨는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한파 속에도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지내야 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이 추운 겨울에 거의 한 달을 냉방에 있다는 게 생각이 끔찍하잖아요. 오 씨는 고장 직후 수리를 요청했지만 관리사무소와 SH 모두 당장 사람을 보낼 수 없다며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래층 주민과 함께 수차례 찾아가 호소한 끝에 수리기사가 온 건 20일이 지나서였습니다. 대기자가 많아서 30몇 명이 있어서 안 된다. 이 엄동설안에 이렇게 추운데 이거는 저기 빨리 해주고 대기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오 씨 위층 집에서 물이 샜을 때도 한 달 넘게 기다려서야 수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방바닥이 누수 사고가 나서 우리 천장에서 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 기간이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관리 책임이 있는 SH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보수업체를 통해서 신속히 공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위아래 층간 그 공사 일정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조금 빈발하고요. 하지만 아파트 관리업체들 얘기는 다릅니다. 입주자 과실이 아닌 경우 15일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문제를 알려도 SH와 하자 보수를 맡은 하청업체까지 거쳐야 수리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하려고 하지만 지금 스케줄이 어떤 하자 보수가 쉽게 원인이 바로 발견이 안 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딜레이 될 수가 있잖아요. 딱 지키진 못하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SH 임대주택 노후화가 빨라지면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SH에 접수되는 임대주택 시설 보수 신청은 지난 2018년 2만 건 정도에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앞으로 심해질 거거든요. 영구임대주택이 거의 이제 30년들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돼요.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면 SH가 내부에 하자 보수 전담 조직을 만들거나 외부 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식으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인력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공단처럼 전문적으로 더 근본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건설 중심에서 유지보수 중심으로 바꾸고 실생활 위주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도심 재개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5번째 순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초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후보지까지 공개했지만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불법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 여당이 공급이 급하다며 밀어붙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우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080 플러스 도심 복합사업. 임명된 지 한 달이 지난 변창흠 당시 장관이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야심찬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후보지만 공개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은 없었습니다. 꼭 구역 지정하는 것만 하더라도 5년, 10년 그 이상의 세월이 필요한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이사 대책 때 발표되면서 몇 년까지 뭐 몇십만 원 공급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시작 자체가 이미 허황된 목표. 여당이 뒤늦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을 보면 서둘러 처리하는 데 급급한 분위기였습니다. 지난해 6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회의록입니다. 어떤 법을 근거로 후보지를 지정했느냐는 의원 질의에 국토부 차관은 그래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사업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해버리고 나중에 법을 만드는 건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차관은 공급 확대가 워낙 급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은 이런 상황을 약혼하기 전에 썸 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 뒤 앞으로 안 그러겠다며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부가 토지 수용까지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진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너무 성급한 마음으로 너무 서두르고 있지 않나. 당시 소위에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투기꾼이 들어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조웅천 의원은 그 며칠 사이 잔금을 치르는 건 불가능하다며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그즈음 서울 증산 4구역에서만 쪼개기 매입 등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얻은 외지인은 최소 20여 명에 달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서는 그런 사전의 관리 감독, 투기적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제대로 정부가 시행하지 않은 채 벌써 제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외지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준 거 아닌가.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업 계획이 발표된 지 145일 만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시험 업무 방해를 넘어 공정한 경쟁 기회를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5차례에 걸쳐서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미리 외운 답으로 시험을 친 정황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자매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생이 또래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자들이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생중계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영상통화까지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중학교를 졸업한 16살 A양. 귀하턱에 시커먼 멍이 들었고 허벅지에도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A양은 지난 18일 새벽 동갑내기 6명에게 모텔로 끌려가 3시간 동안 폭행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명치를 때리고 왼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또 뺨을 때리고 머리도 계속 때리고 이제 턱 쪽에도 주먹으로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A양의 옷을 강제로 벗도록 해 수치심을 주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영상통화까지 했다는 겁니다. 통을 걸거나 영상을 찍으면서 저의 이제 막 몸 벗은 것도 찍고 그래서 애한테 보내고 애 맞는다고 애 영통에 걸고 있던 애들도 더 웃고. A양에 따르면 폭행 이유는 A양 행방을 수소문하던 A양 가족이 가해자 중 한 명과 통화하다가 여중생들이 모텔에 머무는 사실을 알고 모텔 측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은 모텔에서 쫓겨나게 되자 피해 여중생을 찾아내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A양은 가해자 가운데는 생전 처음 보는 또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양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경남 김해에서도 또래를 집단 폭행한 여중생 2명과 성인 남성 1명이 구속되는 등 청소년 사이 폭행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러시아 군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새로운 공격 행위를 한다면
미국과 동맹국은 신속하고 혹독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을 방문 중인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영국,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과 4자 회담에 이어서 미독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독일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전술상 여러 수단을 활용하는데 하이브리드 공격이나 준군사작전 등의 시나리오도 동맹국 간 모두 검토했다면서 이 모두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대규모 경제 금융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위원장은 현지 시간 20일 세계 경제 포럼이 주최한 다보스 어젠다 2022의 화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추가 공격이 있으면 대규모 경제 및 금융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오늘 저녁 몰도바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둔 모의고사이자 선수들에게는 태극마크를 계속 달 수 있을지 생존의 시험되기도 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내파 위주로 꾸려진 벤투호는 지난 주말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무려 5골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월드컵의 해 새해 첫 A매치를 화끈하게 연 겁니다. 엿새 만에 다시 실전, 이번엔 몰도바입니다. 몰도바는 FIFA 랭킹 181위로 33위인 우리보다 한참 아래고 월드컵 본선 경험도 없습니다. 벤투 감독은 다양한 선수를 활용해 특유의 빌드업 축구를 갈고 닦을 계획입니다. The idea is try to make better than we did in the first game. 곧장 레바논, 시리아와 월드컵 최종 예선 2경기가 이어지는데 황의조와 김민재, 이재성 등 붙박이 유럽파가 합류를 예약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도 회복 상태에 따라 막차를 탈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선수단에서 적어도 6명은 귀국길에 올라야 합니다. 선수들이 몰도바전 의지를 불태우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골도 넣고 되게 좋은 많은 장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제 자리에서 일단 계속 버티고 이렇게 하는 게 본전인 것 같아요. 잔인한 생존 경쟁 속에서도 선수들 숙소 분위기는 장난기 가득 웃음 만발입니다. 개인기를 한번 볼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타조 할까요? 경기장 안에선 빌드업 축구 철학을 공유하고 밖에선 끈끈한 유대 관계를 쌓으며 벤투호가 카타르 월드컵에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인천, 충청은 나쁨, 광주와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동, 충청에 한파 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대관령의 기온 영하 19.7도, 철원 영하 16.9도, 서울은 영하 7.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7도, 광주와 대구는 8도로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웃돌아 온화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말 밤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휴일에는 제주도와 동해안, 남해안에도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정부가 세운 오미크론 대응 단계 전환 기준인 7,000명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미크론 우세 종화에 대비한 의료체계 대응 계획을 발표합니다.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는 불발된 가운데 대북 규탄 성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 추경안으로 정부는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평년 이맘때 기온을 밑돌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전국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경기와 충청 지역 등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정부가 하루 확진자가 평균 7,000명이 되면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의원의 코로나19 진료 참여 역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며 이를 포함한 의료 체계 개편안을 오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 단계 돌입 기준으로 밝혀온 하루 확진 7,000명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그러나 확진자가 7,000명을 넘는다고 곧바로 방역과 의료 체계를 전환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확진자가 요일에 따라 증감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하루 확진 규모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해외 유입을 뺀 지역사회 발생 기준으로 하루 확진 평균 7,000명이 추세가 되면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넘어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와 의료 대응의 초점은 위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맞춰집니다. 먼저 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전환했고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열흘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PCR 검사는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집중되고 신속 항원 검사가 본격 시행됩니다. 델타 변이에 있어서는 중환자 진료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면 오미크론 변이에서는 중환자에 대한 역량도 확보해야 되지만 경증 환자와 자가격리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네 의원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핵심인데 야간이나 휴일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의료체계가 하루아침에 100%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네 의원의 참여 역시 점진적으로 진행될 거라며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대비한 의료 대응체계 개편안을 오늘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대응 단계 가동 기준으로 세운 7,000명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5,9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밤 9시 집계보다 731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7,000명을 넘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미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설 연휴가 또 한 차례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양성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한 이후 지금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가 260명을 넘었습니다. 광주는 최근 요양시설 전수검사 등으로 하루 만에 신규 환자 359명이 추가됐습니다. 1일 신규 환자가 300명을 넘은 건 광주에선 처음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80%가 넘자 광주광역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2주간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8일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 최근 일주일 사이에 검출률이 80%를 차지하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하루에 364명의 많은 신규 환자가 나와 비상인데 이 가운데 70% 이상이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특히 기존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판정을 받은 경우는 139건이나 됐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한 대학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60명 넘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도 확산세라면 이분들도 분명히 오미크론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확진자분들은 의료기관으로 모셔서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남쪽에서는 이미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 조만간 전국적으로 우세종이 될 것이 확실한 가운데 지역 간 이동이 많아지는 설 연휴가 또 한 차례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2월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 15,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이 전망했습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2월 말 하루 10,000명에서 15,000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전체 변이 분석 건수의 50% 이상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되는 우세종화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전략공천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대선 국면이라는 절체절명 시기에 당의 지도자급 인사가 구태를 보인다면 지도자 자격은커녕 당원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당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낸 홍준표 의원의 특정인 전략공천 요구를 비판한 걸로 해석됩니다. 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게 전략공천을 제안한 것은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자신을 애둘러 비판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을 향해 방자하다고 맞받았습니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서울 종로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사람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본부장이 자신을 겨냥해 당 지도자급 인사가 구태를 보이면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언급한 것은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전략공천 대상으로 언급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금은 출마를 얘기할 시기가 아니라며 정권 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어제 오후 윤석열 후보와 차담을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공천 문제는 홍 의원이 정치를 오래 한 만큼 생각한 바가 있겠지만 자신은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후보 역시 최 전 원장으로부터 정권 교체를 위해 당의 공식 후보를 조건 없이 도와주고 지지한다는 기조가 변함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진실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병선 선대위 대변인은 이 일은 셋째 형님의 불공정한 시정 개입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가족사였다고 말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이 후보가 형의 이상 행동과 이권 개입에 적당히 눈 감았으면 가족 간의 극단적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개인적 망신을 감수하면서까지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의 본령은 통합이라고 생각한다며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SNS에 아내 김혜경 씨가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사의 주지 이로한 스님을 예방한 사진을 게시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논란의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과 함께 오늘 조계종 전국 승려대회에 참석해 거듭 사과의 입장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불교계의 갈등이 해소되는 전환점이 될지 갈등 국면이 더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며 공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YTN에 출연해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추진하는 양자 TV 토론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독과점 기업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겨서 정권 교체를 할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두 사람만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공정한 것이고요. 독과점 정당들이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혐오감 1위 후보, 혐오감 2위 후보가 지금 토론을 하는 셈이니까 사실 이건 혐오감 토론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할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두 사람 다 제가 제일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로 단일화가 된다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사실 그런 말인데요.
일리가 있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저와 1대1로 이렇게 대결을 하면 저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 엄청나게 많이 이깁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그렇게 판단해서 몰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메타버스를 타고 서울과 경기를 누비며 수도권 집중 공략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유튜브 출발 인사를 시작으로 은평 한옥마을을 방문해 서울을 글로벌 경제, 문화 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연남동 경의선 숲길을 걸으며 청년과 소통에 나서고 국내 OTT 기업 CEO와도 만나 OTT 산업 활성화 방향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청권 1박 2일 순회 첫날인 오늘 천안과 대전을 방문해 지역 표심을 공략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충남 천안에 있는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참배하고 충남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합니다. 이후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서 시장 상인들을 만나 현장의 고충을 듣고 지역 언론인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공식 외부 일정 대신 설 연휴를 앞두고 선거 전략 구상에 주력합니다. 초격차 기술을 강조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전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정치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하고 청년의 도전을 지원하는 행사에 참석해 청년 소통 행보를 이어갑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추가 방역 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초과 쇠수 10조 원 등을 동원해 14조 원 상당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번째 추경안으로 1월 추경안 편성은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부실 검증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양정숙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재산 신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한 것도 무고라고 봤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슈퍼 여당이란 결과를 안겨준 2020년 4월 총선 직후 양정숙 의원의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양 의원은 선거 전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던 자신의 부동산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양 의원 본인은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미 다 증여세를 2005년도 당시에 다 납부했습니다. 예. 그럼 위법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예. 하지만 비례대표 부실 검증이 불거진 데 이어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결국 양 의원은 제명되고 고발 조치됐습니다. 본인이 소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0월에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뒤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축소 신고에 쟁점이 된 부동산 4건의 실소유주가 모두 양정숙 의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허위로 공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무고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가 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건물에 있는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오늘 진행됩니다. 해체 작업은 1,200톤짜리 이동 크레인 2대 등을 동원해 타워 크레인 무게추와 붐대, 조종실을 순서대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오늘 저녁 6시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해체 작업 동안 위험구역인 반경 79m에는 대피령이 내려지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도 중단됩니다.
최근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광주 서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종된 5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애태우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열흘째 처음으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가족들이 본 현장은 1년이 지나도 구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콘크리트 천장은 무너져 내렸고 철근과 배관, 벽돌이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내부 통로를 지나 반대편에도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벽돌 위에 시멘트를 바르다 대피하면서 작업이 중단된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0일째, 구조당국과 함께 붕괴 사고 현장을 처음으로 둘러본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적으로는 기둥도 너무 없고 좀 지을 때 양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내부를 살피면서 보니까 모든 작업들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가족들은 위험에 노출된 내부 수색 상황도 전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손을 이어잡고 밧줄에 몸을 의지한 채 콘크리트 잔해를 치우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워 크레인만 해체하면 구조가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직접 본 현장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붕괴 피해자분을 혹시 살아 계시다면 그런 걸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랬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사실 좀 너무 처참하게. 가족들은 소방대원들의 노력에도 현재 역량으론 1년 넘게 작업이 이어질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나설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나 장비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국가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는 걸 저도 외치는 거고. 실종 피해자 가족들은 절망스럽지만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며 수색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구조당국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중앙선을 넘나들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심에서 시속 130km까지 속도를 높여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는데 시민들의 도움으로 큰 사고 없이 붙잡았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달립니다. 차가 빼곡히 주차된 비좁은 골목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더니 고개 운전 끝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록구 번호동 노상에서 술 마신 상태로 차량을 충돌하고 도망가는 차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적색 신호등에 아랑곳 없이 무섭게 가속 페달을 밟으며 좌회전 우회전 질주하는 차량. 경찰이 앞서가려 하자 중앙선을 넘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도주합니다. 시속 130km의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지던 순간 갑자기 SUV 차량이 도주 차량을 빠르게 뒤쫓더니 가로막기를 시도합니다. 속도를 바꿔가며 어떻게든 따돌려보려 하지만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고 결국 도주 차량은 경찰에 포위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40대 남성 박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국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측정 거부하고요. 최초에 접촉사고 내고 인적사항이나 이걸 남겨야 되는데 남기지 않고 도주했기 때문에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로. 경찰은 박 씨의 도주극을 막아선 SUV 운전자 26살 이모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일단은 그냥 패기로 잡았던 것 같아요. 패기로. 음주 의심 운전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주 차량을 직접 막아선 시민들. 경찰을 도와 검거에 앞장선 시민들 덕분에 위험천만한 음주 도주극은 큰 사고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00여 채를 사들이고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전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57살 김모 씨와 두 딸을 사기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하고 50여 명에게 보증금을 안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 모녀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의사 처방에 필요한 의약품 성분에 유해물질까지 들어있는 사탕을 밀반입해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정력사탕이라며 성인 용품점 등에서 판매했을 뿐 아니라 수험생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열공사탕으로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정력 캔디라고 팔린 사탕입니다. 분석 결과 시알리스 주 원료인 타다라필과 유사한 데메틸 타다라필이 나왔습니다. 해당 성분은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두통이나 근육통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어서 의사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해당 사탕을 수입해 유통했습니다. 식약처에 적발되면서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일부 성분과 색상을 바꾼 사탕 제조를 의뢰해 마하캔디라는 이름으로 다시 팔았습니다. 보통 사탕인 것처럼 속여 정상 통관 절차를 거쳤습니다. 뒷면을 보면 일반 사탕에 들어있는 성분은 표시돼 있지만 불법 성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A씨 등은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메탄올이나 부탄 같은 유해물질이 나오고도 없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수험생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마치 몸에 좋은 식품인 것처럼 정력사탕, 열공사탕으로 광고하면서 온라인 및 성인용품점, 부동산, 골프샵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밀반입량이 17만여 개로 시가 20억 원 상당입니다. 업자 A씨 등 2명은 현재 관세법과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관은 A씨 등이 보관 중이던 불법 사탕 4만 5천 개를 압수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가 공격하면 즉각 동맹국들과 혹독하게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내통한 우크라이나 의원 4명을 제재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첫 제재 조치도 단행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미국은 동맹국들과 즉각 혹독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영국,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과 사자회담을 마친 뒤 독일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이나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 준 군사작전 등도 동맹국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ll of these engagements are part of wide-ranging, ongoing consultations with our European allies and partners, more than 100 in recent weeks alone, including with Ukraine. 블링컨 장관은 또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가스관을 언급하며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It's also worth noting that gas is not flowing through Nord Stream 2 yet. That's undoubtedly something that Moscow is weighing as it considers its next move, particularly given the strong statements countries have made about the serious consequences Russia will face. 미국은 러시아 정보기관과 내통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진 뒤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최전선인 돈바스 지역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지대 10만 명 이외에 우방국 벨라루스에도 병력을 집결하고 다음 달 중순 합동 군사훈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21일 열리는 미국과 러시아 간 제네바 협상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연일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군은 혹한기 훈련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실전 같은 고강도 훈련으로 확고한 대비 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살을 내는 추위 속에도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 대원들이 거침없이 바다에 뛰어듭니다. 오리발을 착용하고 2km를 헤엄치는 핀마스크 수영 훈련이 한창입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작전에서 임무 성공과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협동. 강한 체력과 불굴의 정신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조난 상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심해 잠수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강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해병대 수색대에 혹한기 훈련이 열기를 더했습니다. 스키를 이용한 전술기동 훈련에 나선 해병 수색대원들은 산악 지형을 극복하는 연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은밀한 기습 침투 작전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저격수는 총기와 망원경은 물론 설산과 하나가 됐습니다. 코로나19와 추위로 잔뜩 움츠러든 요즘이지만 군 장병들은 겨울철 동계훈련에 비지땀을 쏟으며 확고한 대비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난구조원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강인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딥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서울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노후 건물 100만 호를 저탄소 건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차를 40만 대까지 확대 보급해서 전기차 10% 시대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 리모델링을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중창호, 단열 외벽, 친환경 보일러로 싹 바꿨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은 적은 저탄소 건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공사하면서 전기 절감도 볼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낮에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고. 서울시는 2026년까지 기존 건물 100만 호의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아파트 등 주택과 건물 80만 호, 공공주택 12만 호 등이 대상입니다.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건물이 68.7%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관건입니다. 또 내년부터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물 설계가 의무화됩니다. 화석연료 사용 금지 정책도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전체 가구의 93%가 가스를 냉난방에 사용하고 있는 서울에서도 이를 전기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 내 전기차는 40만 대까지 확대 보급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역시 22만 대까지 설치해 생활권 5분 충전망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대 중 한 대가 전기차인 시대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어나는 전기 사용량입니다. 석탄이나 LNG 등 화석 연료가 우리나라 발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가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지 않겠는가 하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YTN 김종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1도로 예년보다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추위 대신에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이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아침까지는 한파특보 속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1도, 이 대전은 영하 8.4도, 대구는 영하 7.7도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4도, 이 대전은 7도, 광주와 대구는 8도, 부산은 10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 주말에는 공기가 한층 더 부드러워지겠지만 오후부터는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휴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또 동해안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6천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7천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만 2년이 되는 어제에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980명. 그제 같은 시간 집계보다 731명 늘었고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000명 가까이, 2주 전과 비교하면 2,600여 명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799명으로 63.5%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에서도 2,18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7,000명을 넘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달 22일 이후 30일 만에 7,000명대로 올라서게 됩니다. 특히 7,000명은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기준점. 지금까지 신규 확진이 7,000명을 넘긴 날도 단 8일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5차 유행이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감소하던 확진자가 반등하는 시점을 5차 유행의 시작점으로 봤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2월 말에는 하루 10,000명에서 15,000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3차 접종이 오미크론에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며 확산의 고비인 설 연휴 전에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미크론에 대비한 의료체계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7,000명이 되면 방역과 의료체계를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바뀌면 PCR 검사는 65살 이상 고위험군에 집중되고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됩니다. 또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격리 기간은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어듭니다. 특히 동네 병의원들도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치료에 투입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 계획은 오늘 발표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2월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 15,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이 전망했습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2월 말 하루 10,000명에서 15,000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전체 변이 분석 건수의 50% 이상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되는 우세종화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환자는 또 대유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각 19일 기준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75만 3,990명으로 전날보다 소폭 줄어든 걸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증가율이 3배가 넘었던 것에 비춰보면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 수는 또다시 대유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9일 기준 하루 평균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2주 전보다 42% 늘어난 15만 8,63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최근 2주 동안 결근자가 88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산업마다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이어서 의료업계가 대책 마련을 호소했는데 이제는 학교까지 번져서 주 방위군과 공무원, 은퇴 교사들까지 투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오리건주 댈러스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이곳에 주 방위군이 파견됐습니다.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되기 전 병원 측으로부터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Not only are we seeing higher volumes, we're also having some issues with staffing. So those are all reasons why having you guys here with us is so incredibly important, and we thank you so much. 오리건 주에서만 40개 병원에 1,200명의 방위군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른 뒤 입원 환자가 늘고 있는 주에서는
이렇듯 방위군 투입으로 인력 부족을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염 확산으로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대면 수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장에 확진되는 교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멕시코주는 주 방위군과 공무원들을 활용해 교사들의 빈자리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I will undergo the fingerprinting and the background requirements, and I expect that by the weekend I will be cleared and I will be available to support a school anywhere. 오클라호마주는 주 정부기관 직원이 대체 교사로 일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캘리포니아주는 대체 교사 선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아직 95% 이상의 학교가 문을 열고 있다며 대면 수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으로 교사가 부족한 학교가 더 늘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같은 임시 조처는 당분간 확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영국이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프랑스도 다음 달부터 조금씩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현지 시각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제를 다음 달부터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경기장이나 공연장에 내려졌던 입장객 수 제한이 철폐되며 재택근무 의무가 사라집니다. 또 16일부터는 극장 등에서의 취식행위가 허용되고 나이트클럽이 문을 열며 겨울방학 이후에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지나 전반적인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Cette vague exceptionnelle n'est pas terminée. Mais je crois pouvoir vous dire que la situation commence à évoluer plus favorablement. 하지만 의회를 통과한 백신 패스는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거나 몸 안에 코로나 항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백신 패스가 없으면 식당이나 카페, 장거리 열차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백신 패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ais je veux être clair, le pass pourrait tout à fait être suspendu si la pression épidémique et surtout hospitalière venait à se réduire fortement et durablement. 하지만 20일 42만 5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방역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대한 과학자문기구는 지금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계속돼 3월 중순까지 병원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현재 시각 20일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하자는 미국 측 제안의 채택을 중국이 연기시켰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중국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또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이날 오후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제안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유엔 규정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추가 제재안은 6개월 동안 보류되며 이후 다른 이사국이 보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시사한 상황에서도 미국이 먼저 북한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것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재차 증명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또 제재와 압력은 긴장을 격화시킬 뿐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성의를 갖고 실질적 조치를 취해 북한의 합리적인 관심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고강도 무력 시비 경고로 한반도 정세는 지난 2017년 북미 간 극한 대립으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선 레드라인을 넘을 것인지 바이든 행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일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미 강경 대응 방침이 바이든 미 대통령의 취임 1주년과 유엔 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나온 점이 주목됩니다. 대북 제재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제재 완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서둘러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정치국 회의에서 그동안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초 천명한 군사 정찰 위성과 핵 잠수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전략무기 개발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4년여 만에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냐입니다. 레드라인을 넘는 것은 마지막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레드라인을 넘기보다는 미국이 향후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더 지켜보면서 그 레드라인이 넘는 그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점에서 미국의 향후 대응 수위와 함께 2월 16일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전후가 주목됩니다. 또 베이징 올림픽 이후 한국 대선과 한미 연합훈련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 대륙을 사정권에 둔 ICBM 발사 등을 감행할 경우 북미 대립 격화는 물론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국 문제가 더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렸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북한 문제가 중국을 때리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바이든을 이용할 수 있겠죠, 아마도. 하지만 북한의 전격적인 결정에는 장기 제재와 국경 봉쇄 등으로 가중된 경제난 등 다급한 내부 상황이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내세우면서도 북미 간 물밑 접촉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국면 전환에 나서기 직전 해에도 핵실험과 ICBM 발사를 감행하며 한미 압박 카드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과 관련해서 시기와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나 국내 일정, 미 충원 인원의 전개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는 통상 3월 중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행하지만 올해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점과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서 4월 중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집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으로 봐서는 한반도 평화 구축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를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이로 현지에서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답보 상태인 남북관계 돌파구를 묻는 질문에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한반도 평화 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이 아직 제도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평화 구축을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위한 정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강하게 염원할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RCC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RCC 대통령님은 중동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중재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나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또 양국의 산업 구조가 서로 보완적인 만큼 협력 확대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카이로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북한 관련 뉴스가 대부분 일면에 실렸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새해 들어서 미사일 수차례 발사했던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대부분 아침 신문에서도 이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었는데 예.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신문 모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바이든 대통령의 사진을 실었는데 자세히 보면 좌우측 좀 모습이 위치가 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한겨레 같은 경우는 핵 ICBM 카드 4년 만에 다시 꺼낸 북이라고 썼고요. 조선일보는 김정은 3년 9개월 만에 ICBM 핵실험 협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보면 2월 16일이 김정일의 생일이고 4월 15일이 김일성의 생일인데 이때를 계기로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설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신문들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과 미국이 파국을 막기 위해서 물밑 접촉을 할 가능성도 있다. 크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한반도 정세가 새해 들어서 갑자기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신문들 제목에서 본 것처럼 이게 4년 만인 거죠? 맞습니다. 그동안의 과정들을 동아일보가 잘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핵실험,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6차라고 표현되어 있는 핵실험이 2017년 9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북미 간의 이제 평화 무드 일지, 남북 간의 평화 무드 일지가 나와 있는데 2018년하고 2019년 때 참 만남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해 4월에 북한이 ICBM과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로 치면은 이제 4년 정도 흘렀고요. 정확히 치면 3년 9개월 정도 흐른 셈이 됩니다. 이후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도 가졌었는데요. 하지만 2019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른바 이제 노딜로 끝났었고 북한은 2020년에 열병식에서 SLBM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좀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할지 저희도 아침마다 지금 관련 속보들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불심 때문에 좀 걱정이 깊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쌓였던 문제가 결국은 터져서 오늘 5천여 명의 승려가 참석하는 전국 승려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고요. 서울신문이 불교계와 민주당의 갈등을 양측의 입장을 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교계 같은 경우는 정청래 의원이 방화쇠가 되기는 했지만 특정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불교계 수건 사업들을 공약에 넣었다가 막판에 빼면서 배신감을 느낀 부분도 나와 있고요. 또 작년 연말에 성탄절 맞이 캐럴 보급 캠페인에 예산이 투입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불교계가 박탈감을 느끼게 됐다. 이런 불교계 인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결자 해지라던가 선당 후사 같은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정청래 의원의 탈당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썼고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출당 조치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도부 관계자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전국 승려 대회에 송영길 대표랑 김영배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사과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이 아니라 사실 불교계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더 주목이 되겠네요. 다음 국민의힘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만나서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좀 하루 만에 반전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 신문 전할 때만 해도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두 가지 이제 제안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전략 공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도 사뭇 달라지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아침 신문 때에는 윤석열 후보가 수용했다라는 표현이 많았다면 오늘은 거절했다라는 표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한국일보도 보면 홍준표 전략 공천 요구를 원칙대로 거절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배경에 대해서 한국일보가 분석을 했는데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미지에 흠집이 날 것을 우려했다라는 한 가지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이대남이라고 부르는 그 예. 공약에 대해서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홍준표 의원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잡음 속에서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한 표 한 표가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윤 후보 입장에서는 원팀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이대남 표심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이 좀 흥미롭긴 하네요. 예. 예. 다음 코로나19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이 보육원 같은 경우는 사실 조명되지 않았던 곳인데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네,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고요. 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생활들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좀 새로운 문제들을 겪고 있다라는 네. 기사입니다. 보시게 되면 코시국 감옥된 보육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아래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게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조사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동 중 49.3%는 일주일에 보육원 바깥으로 나가는 시간이 주 1시간 미만이라고 합니다. 절반 정도, 그러니까 1시간밖에 못 나간다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리고 밑에는 뭐 주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 4시간, 4시간이 아니고 서너 예. 시간이 아니고 주 서너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루로 치면은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건데 이 수치를 다 합하면 8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 대다수가 하루에 1시간도 바깥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등교 외에 모든 외출을 금지하는 곳이 많았고요. 예. 또 심지어 몇몇 곳은 등교마저도 금지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예. 결국 이렇게 되면 교육 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될 거고요. 또 아동들의 그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예, 정부도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다음에 좀 더 가슴 아픈 소식이 있네요. 산업 현장에서 또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예,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어제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네. 경향신문에 이 내용 실려 있었는데 네. 하청업체 하청 노동자입니다. 예. 30대 하청 노동자가 중장비에 끼어서 숨졌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목숨을 잃은 노동자 같은 경우는 출근한 지 보름쯤 된 신입 직원이었다고 하는데 네. 보온 작업을 주로 했지만 이외에도 안전관리, 안전감시자라는 직책이 함께 부여가 됐다고 합니다. 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원청과 하청업체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안전지킴이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예. 또 안전지킴이를 보조하는 역할로서 하청업체에도 안전감시자를 두도록 하는데요. 이 숙련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이 고인에게 이 역할을 좀 맡기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예. 신문은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하청업체한테 안전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두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 그런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즉 안전관리 업무는 원청이 전담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안전관리를 하도록 할 거면 약간 임금을 올려주거나 예. 뭐 그런 방안을 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예. 포스코 측은 사과와 위로를 전했고요. 현재 사고 경위와 원인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 사고 원인부터 제대로 밝혀야겠죠. 다음 볼 기사는 연말정산 관련 내용인데 이 보안에 허점이 있었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듯 보입니다. 예. 동아일보의 그 개요가 표로 잘 나와 있는데요. 예.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사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네. 누군가의 본인의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원래는 로그인이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로그인이 되고 그 타인의 연말정산 소득이라던가 세액공제 자료가 노출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악의적 의도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제가 앵커님의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예. 제 간편 서비스로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 뭐 가족관계라던가 병원 방문 기록, 신용카드 사용액, 정당 후원금, 뭐 종교단체 기부금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들을 제가 모두 다 알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그 인증서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공동 인증서라던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됐고요. 예. 간편 인증서를 설계하는 작업에서 이게 시스템에 오류가 조금 발생을 했던 예,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됐던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18일 오후까지였고요. 이 개인정보 전문가들의 제보를 받고
국세청이 바로 18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개선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긴 했는데 이제 그동안의 어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 16일까지는 이 타인 계정 로그인 사례가 없다라고 밝혀졌고 이제 17일과 18일 오후 거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피해가 좀 없어야 되겠죠. 앞으로 조사 결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올림픽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딱 2주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방역에 좀 많이 힘쓰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뭐 이런저런 소식들을 통해서 아마 방역에 힘쓰고 있다는 소식까지는 전에 들으셨을 텐데 네네.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상황을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방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로 코로나를 위해서 무자비한 봉쇄 정책을 밀어붙인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기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 옌칭, 장자커우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되는 이른바 폐쇄루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쿄올림픽 때도 버블 방역이라고 해서 이제 꽤 많이 그곳을 감싸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틈이 발생했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중국이 보이고 있고요. 백신 접종은 당연히 필수고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본인 나라에 있을 때부터 앱으로 온도 체크를 계속해야 되고 공항에서 진행하는 왜 보안 검색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물건을 이제 바구니에 올려두고 검색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바구니조차도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수만 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폐쇄루프 한 번 안에 들어오게 되면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정에서 또 로봇 같은 그 기계를 활용해서 비대면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철저한 방역을 준비하고 있는 건 조선일보가 표현하기로 올림픽을 치적으로 만들어서 시진핑 주석에게 이제 좀 장기 집권 초석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비단길을 깔 대회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는데 과연 정말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치러질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회 기간에도 이런 게 잘 지켜서 이게 좀 코로나19가 현장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스포츠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희관 선수 기자회견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은퇴 소식이 지난 18일에 전해졌고 어제 기자회견이 잠실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사진 실린 거 보면요. 상당히 좀 행복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그 헤어스타일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웃는 표정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유희관 선수 하면 이제 느림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선수 생활 시작도 좀 느렸고 1승을 올린 것도 데뷔 5년 차였고 또 이 공 자체, 구속 자체도 굉장히 느려서 느림으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 연속 10승을 달성을 했고 통산 101승을 기록하는 엄청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은퇴 선언을 두고 좀 의외다. 아직은 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요. 좋은 모습일 때 떠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연봉 문제가 얽혔다라는 추측들에 대해서는 연봉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뭐 야구 해설 제의라던가 각종 방송 섭외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유희관 선수가 입담도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매력들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희관 선수 굉장히 신선했던 기억이 있는데 은퇴 이후로도 좀 향후 행보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남성이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남성은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동료들에게 온갖 가혹 행위를 당했는데 도망가려다가 7층짜리 건물에서 떨어졌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 한복판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인근 건물에서 느긋한 모습으로 나온 다른 남성이 이 남성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다시 건물 안으로 태어나게 들어갑니다. 실내 있는가만 보고 여기 피 흘리가 있는가만 봤죠. 여기 아직도 피 자국이 있어요. 지난 9일 오전 10시쯤 2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 화곡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추락했습니다. 김 씨는 이 건물 7층에 있던 부동산 분양 합숙소를 탈출하기 위해 베란다로 나왔다가 떨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SNS에서 가출인 숙식 제공이라는 글을 보고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분양 상담을 하거나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했는데 합숙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2주 만에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인 지난 4일 서울 면목동의 한 모텔 앞에서 붙잡혀 합숙소로 끌려왔습니다. 이후 삭발과 찬물 뿌리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사흘 만에 다시 탈출했지만 지난 9일 새벽 수원역 대합실에서 다시 붙잡혔고 이후 목검과 주먹, 발 등으로 폭행을 당하고 테이프로 결박되기도 했습니다.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김 씨는 당일 베란다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건물 밑으로 떨어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김 씨는 최근 의식을 회복했는데 가해자들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트라우마 증상을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분양팀장 박모 씨 등 동거인 4명을 특수 중감금 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해 지난 19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함께 합숙했던 나머지 동거인 3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식사나 차를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커피 대신 간단한 방법으로 다양한 곡물차를 만들어 마시면 몸에도 좋고 카페인 걱정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집에서 직접 차나 음료를 만들어 마시는 이른바 홈카페를 즐기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메뉴는 전통차나 간식용 음료도 있지만 대부분은 커피. 원두를 사서 직접 갈아서 내려 마시기도 하고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기는데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잔 마시는 날도 있는데 그런 날에는 조금 가슴도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밤에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해서 그런가 하고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커피 원두 대신 검은 콩이나 팥, 수수, 메밀 등 진한 색의 잡곡을 차 원료로 활용하면 어떨까? 잡곡을 프라이팬에 살짝 볶은 후 물에 끓여 우려내거나 믹서에 갈아 물만 부어 마시면 됩니다. 잡곡의 색에 따라 다양한 색과 향을 즐길 수 있고 잡곡의 영양 성분이 함께 우러나 몸에도 좋습니다. 검은 콩차는 노화를 막아주는 안토시아닌이 많고 팥차는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을 낮추는 칼륨, 수수차는 항산화 물질, 메밀차는 식이섬유와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다른 곡물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맛의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잡곡차는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고 항산화 성분과 영양 성분이 풍부해서 꾸준히 드셨을 때 비만이나 당뇨와 같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한 잡곡차로 추운 겨울 면역력도 기르고 은은한 차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서울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오는 2026년까지 노후 건물 100만 호를 저탄소 건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차를 40만 대까지 확대 보급해 전기차 10% 시대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 리모델링을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중창호, 단열 외벽, 친환경 보일러로 싹 바꿨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은 적은 저탄소 건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공사하면서 전기 절감도 볼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낮에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고. 서울시는 2026년까지 기존 건물 100만 호의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아파트 등 주택과 건물 80만 호, 공공주택 12만 호 등이 대상입니다.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건물이 68.7%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관건입니다. 또 내년부터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물 설계가 의무화됩니다. 화석연료 사용금지 정책도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전체 가구의 93%가 가스를 냉난방에 사용하고 있는 서울에서도 이를 전기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 내 전기차는 40만 대까지 확대 보급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역시 22만 대까지 설치해 생활권 5분 충전망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대 중 1대가 전기차인 시대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어나는 전기 사용량입니다. 석탄이나 LNG 등 화석 연료가 우리나라 발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가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지 않겠는가 하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YTN 김종일입니다. 서울시가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호를 공급하는 기존 계획을 재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류훈 행정 2부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3,000호 공급은 비현실적이라며 애초 시가 발표했던 800호 정도의 공급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2020년 8.4 부동산 대책 당시와 입장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는 권한대행 체제여서 정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에 공공주택 8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2020년 정부와 함께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에서는 공급 규모를 3,000호로 대폭 늘렸습니다. 네, 느림의 미학 유희관이 두산 왼손 투수 최초 100승 위협을 남기고 은퇴했습니다. 행복한 야구 선수였다며 눈시울을 붉힌 뒤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텅 빈 잠실구장, 마운트와 작별을 고하는 두산의 프랜차이즈 스타 유희관의 표정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37살 베테랑의 은퇴 기자회견에는 두산 김태형 감독과 후배들이 찾아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구단과 동료들, 팬들에게 직접 은퇴를 알리며 감사 인사를 건네는 유희관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데 저를 지도해 주신 많은 코치님들, 두산 베어스 팬 여러분들한테 또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산 281경기에 등판해 두산 좌완 투수 최초의 100승 돌파의 기록을 세운 유희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승리까지 두산 왕조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120km대에 불과한 느린 공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편견은 뛰어난 제구력으로 깨뜨리며 속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제가 프로 와서 이 느린 공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고 남들 보이지 않게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 또 좋은 팀을 만나서. 하지만 30대 중후반에 접어들며 지난 시즌 4승 7패, 평균 자책점 7.71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후배들의 성장을 보며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후배들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내가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고. 인생의 3분의 2 이상인 25년을 매진했던 야구를 떠나는 유희관은 해설위원과 방송인, 코치 생활 등 다방면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도전한 끝에 값진 성과를 이뤄낸 유희관이 다시 도전에 나섭니다. 그라운드에서 항상 유쾌했던 선수, 그런 선수로 기억되고 싶고요. 제2의 또 인생 또 멋지게 살아야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야산에서 난 불이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임야 3,000제곱미터가량이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등산객이 벌인 담배꽁초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1도까지 떨어졌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2도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인천, 충청은 나쁨, 광주와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동, 충청에 한파 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대관령의 기온 영하 19.7도, 철원 영하 16.9도, 서울은 영하 8.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7도, 광주와 대구는 8도로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웃돌아 온화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말 밤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휴일에는 제주도와 동해안, 남해안에도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크고 작은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